제일 먼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결정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태어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많은 회장님들이 정말로 우수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회장직에 오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룹의 회장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직관이 상당히 발달해서 그런 회장 자리에 올랐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그랬으면 아마 의사결정을 못하고 무유무관한 상태로 실행해 온 거기 때문에 판단의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주로 이 가르치는 건 상당히 논리적인 거를 가르쳐요. 계산하고 그러는 걸 가르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관에 의한 판단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직관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소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죠.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고서 그걸 자꾸 후회하고 진짜 불안하고 뭐 여러 감정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에 의해서만, 순전히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않는 진짜 직관에 의해서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대안 결정 방법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논리가 잘 정리된 의사결정을 받아들이면 어떠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번 결정을 하면 설령 그 결정이 잘못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걸 통해서 다시 학습을 기반으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점점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를 뭐로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제일 나쁜 사람은 딴 사람 탓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 뭐 주변 평가가 나빠서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진정한 실패의 의미는 뭐냐? 학습이라는 거죠. 학습. 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막말로 다시 한번 실패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진정하게 그 사람은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 그러한 자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답답한 대안만 갖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안만이 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의사결정은 사실 원천적으로 창의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안만이 대안이 아니라고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 실무자들 중에서 제일 나쁜 실무자는 이런 실무자예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A라는 대안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보수께서는 대안 B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해요. 그러면 이 A라는 실무자는 그걸 안 다음에 또 가서 보스한테 얘기해보면 보스가 틀림없이 B가 좋다고 그러고 야단을 맞고 또 오는 건 뭐 명확하니까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가지고 자기 A가 좋다고 주장하는 실무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실무자는 얼른 잘라버려야 돼요. 실무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내가 A 좋고 우리 보스가 B가 좋으면 내가 A도 B도 진짜 지배당하지 않는, 도미네이트 당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실무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C라는 대안을 만들어서 보스한테 가서 A, B, C 모두를 소개하면 그때 보스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안만이 대안이 아니다. 우리 의사결정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그 사항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제일 관건이 되는 거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를 뭐라고 봤냐면 이 경제 합리적인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상당히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세우고 예측도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 이 예측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갑자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갑자기 그 경기를 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이라는 게 사실상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경영대학도 사실은 이제 예측에 관한 학문은 학과는 다 과목은 다 삭제했어요. 이제 진정하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책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경련에서 나온 책 중에 그 송병두 부회장님이 거기 계실 때 차라리 동전을 던져라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만든 건 아니고 번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원 제목은 포춘 점쟁이는 텔러인데 이 책 제목은 포춘 셀러였어요. 포춘 셀러를 번역해가지고 차라리 동전을 던져라 그런 책을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송병두 그 당시 부회장님한테 방문을 했죠. 아니 정경련같이 우수한 단체가 기업들을 향해서 책을 발간하는데 책 제목이 야 동전 던져 이런 책을 만들어서 이게 한국의 비전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책 장수가 그렇게 만들어야 책이 많이 풀린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달아줬다는데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500페이지에 관한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모두 실패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문장을 위해서 그 책이 쓴 것 같아요. 한 문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사람들은 미래를 맞추려고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차라리 너가 좋아하는 미래를 그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좋아하는 미래로 한 발자국 디디면 너가 좋아하는 미래가 한 발자국 다가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끝났어요. 그 책을 끝마쳤어요. 상당히 중요한 센텐스예요. 그죠? 우리가 예측이라는 게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진짜 좋아하는 건 뭐를 좋아해야 되냐? 우리가 다 가려는 비전.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기업의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정지할 진자 썼잖아요. 사람이 정지해서 월급 받는 데가 저는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자의 정확한 구는 기업에 나오는 기자는 발을 돋아 바라볼 기에 발을 돋아 바라본다는 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뭘 더 보려고 발을 이렇게 돋아볼 때 그때의 형상을 표현한 게 기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로 무엇일까요? 비전이죠.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 기업이라는 거는 비전을 업으로 해라.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건 업도 아니지 이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 뭐 구멍가게에 불과한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에 진짜 어떠한 비전을 우리가 가질 건가 하는 걸 갖고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현실에서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 디디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우리 프랜차이즈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종교적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다시 얘기해서 믿어라. 너가 세워둔 비전을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경제학자들 보면 상당히 모순이 많아요.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잘한다 그러면 그 경제학자 중에서도 대통령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된 분이 한국에서는 누가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학 자체가 좀 의무시되는 학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경영학자들도 사실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사장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스스로는 경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학은 노벨상을 주지를 않아요. 이거는 창조적인 학문은 안 해. 이 쫓아가면서 앞쳐나가는 선두 기업을 바라보면서 선두 기업을 분석해서 뒤돌아오는 후발 기업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경영학인데 그래서 노벨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영 이론들은 이 불확실성을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야, 그건 이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진정하게 불확실을 예측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더더욱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결국 이걸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언제 제일 잘해? 우리가 고스톱 칠 때 우리가 잘해요. 그죠?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죠.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갖고 있나 하는 걸 보면서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관리하다가 보면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운이 승부를 좌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실패하잖아요. 운이 따르면 실패한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중에 김순호 역자가 쓴 돈보다 운을 벌어라 이런 얘기를 쓰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분이 주역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 이제 쓰신 거예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 그럼 운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 사람은 뭐 천택리 운이 이 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내가 영몽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늘에서 복을 뿌려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무엇보다도 운이라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내부에서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틀림없이 운은 외부에서 온다. 외부에서 오는 것 중에서 제일 크게 오는 게 뭐냐? 인간관계에서 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이유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그 구호를 보니까 Together Smile 이렇게 써 있던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쉽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웃어주는 일 아닙니까? 그 웃음에서부터 우리는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고, 인간관계가 더 커지면 운이 따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운도 앞으로는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일 그 단계가 있는데 말이죠.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문제점을 쭉 나열하기 시작해요. 우리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쭉 나열해요. 그걸 상황 분석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데 그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잡혀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문제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블럼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 문제 분석을 해요. 그러면 그 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하는 와중에 뭐가 생기냐면 이런 좋은 대안이 있겠다 이런 거가 감이 잡혀요. 그럼 이제 대안이 창출되기 시작해요. 그 대안들을 보고 내가 디시전을 하죠. 그것이 이제 선택의 디시전 어널리시스의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디시전을 한 다음에 대부분 뭐를 하냐면 거기서 됐다 그리고 끝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영자는 아마 벌써 기업을 문 닫아야 되는 지경에 도달할지 모르겠어요. 제일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가 뭐냐면 포텐셜 프로블럼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모든 완벽한 의사결정은 없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던 상황이 흐르게 되면 모순을 낳게 되는데 그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 제일 먼저는 예방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진짜 그래도 터지면 내가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건가 하는 프리벤티브하고 이머전시한 메저를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사결정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불러가면 완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만 많으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를 잘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겠는데,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 미국 방송 중에 제일 최장의 방송인데 근 50년이 넘도록 계속 CBS에서 하고 있는 프로 중에 뭐가 있냐면 The Price is Right. 이 가격 정확히 맞춰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상품들에 대해서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더 잘 맞추면 차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여행 패키지도 주고 이러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올라온다. 이 무대에 이제 텔레비 방송에 나오려고 할 때까지 이 뽑혀서 걸리는 시간이 보통 6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럼 6개월 걸리면 이 중에서 또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5분 정도를 모시고 5분 정도에서 또 게임을 해서 걸러가지고 이제 이 단성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수많은 진짜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최후에 이제 이 선택에 좋은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 사회자가 이제 짓궂게 이런 게임을 하자 그러죠. 문이 3개가 있다. 이 문 뒤에는 문 하나 뒤에는 정말로 럭셔리어스한 카가 기다리고 있고, 두 가지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염소가 한 마리씩 묶여 있는데 당신 이 중에서 어떤 분을 고르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방청객 가족들도 많은데 막 가족들이 막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뒤로 보고 있다가 자기 결정을 하는 거야. 빨간색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빨리 빨간색 이제 이 사람이 골랐어요. 근데 이 사회자가 또 짓궂게 빨간색 아닌 다른 두 문 중에 하나를 여는 거예요. 물론 염소가 있는 문을 열죠, 이 양반. 그래서 사회자가 염소가 있는 문을 빼주면서 자, 이 노란 문 뒤에 염소가 있지 않았냐? 당신 그 선택을 이제 바꿀 거예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필링이 들어요? 이걸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60% 이상 그냥 빨간문 계속한다. 이렇게. 왜 그러냐? 제일 먼저 빨간문을 고수해야 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내가 만일 저 연두색 문으로 바꿨다가 연두색 문에서 화가 나오면 나는 정말 일생일대 동안 내 마을에서 쫓겨난다. 정말 바보. 이런 필링이 들어서 못 바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바꾸지 않아서 60%라. 그렇지만 실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바꾸면 확률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한다.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금방. 지금 이게 빨간문이거든요. 빨간문인데 이 빨간문에서 지금 사회자가 연문이 이 X라고 쳐보죠. 사회자는 염소 있는 문만 여니까 아무잖아.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 문을 열었어요. 이 문을 열은 다음에 내가 바뀌면 3분의 2로 내가 자동차를 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직관과 논리가 다른 점이다. 왜 우리는 직관의 매듭을 가지고 고수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직관이 진짜 난 건 아닌 거다. 이 느낌은 받아야 돼요. 그럼 직관을 어떻게 좀 논리 비슷하게 좀 가까이 닿게 하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다음 생각들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우가 왕왕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홍기가 되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연애 결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을 내서 이제 중매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몇 번까지 선보로 내보내가지고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가 부모나 당사자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스탑핑 룰인데요. 언제 스탑하냐는 거예요. 내가 선보다가 언젠가는 스탑해야지. 이거 이 사람 괜찮은데 또 보자. 그리고 또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저 지나간 사람 괜찮네. 그리고 가면 없어요, 그 사람은. 또 기분 나빠서 전화도 안 받아, 그런 거.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인디안들은 일찍이 이 홍기를 돋은 이 처녀를 둔 부모들한테 무슨 게임을 많이 시켰냐면 갈대 게임을 시켰어요. 인디안 게임 중에. 그건 뭐냐면 우리로 치면 고수부지에 이 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처녀들. 마을 처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쭉 줄을 세우고 자, 이 갈대가 저쪽에 이제 종착역인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면서 제일 긴 갈대를 뽑는 훈련을 시켜보자 하는 거예요. 뽑는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신 가다가 돌아올 수는 없다. 가면서 하여튼 제일 큰 거를 뽑아온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스타핑 룰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선볼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고르겠다. 그거는 정말 있지도 않은 일이지. 완벽한 신랑감은 말이죠. 요즘 이 여자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벌써 연애로 다 낳고 채가고 없지. 중매로 나온 사람이 없어, 중매로. 근데 그 많은 부모들이 말이죠. 완벽한 신랑감, 완벽한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무슨 중매로 나온 사람들 1차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베스트가 아니라 베러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베스트를 계속 생각하다가 홍기를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 건데요. 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을
우리 딸이 보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막, 야, 100명을 어떻게 보나? 그래도 100명 볼 수 있어요. 왜냐면 25서부터 35까지 1년에 10명씩. 1년에 10명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명 아니야? 한 달에 한 명씩 열는 건 100명 본다고. 100명을 볼 때, 가정을 할 때, 내가 이 100명을 모두 운동장에 세워놓고 그 중에 상위 10%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몇 번 가서 게임을 스톱해야 되냐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14명 이상 게임을 끝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이 100명 중에서 4분의 1 정도면 되겠다. 그 중에서 4분의 1 상위 그룹이면 되겠다. 그러면 7명만 보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10명 정도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봐봐야 더 이상해지고 괜히 후회만 많아요. 인디안 게임 같이.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러한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대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노력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인 맹점은 여러 가지 여기 보이는 것 같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직관적인 판단에서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이상한 데다 너무 고착을 한다 생각. 지금 비행기가 말리지 항공이 없어졌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이 말이죠. 야, 비행기 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행기 타면 죽는 사람 수하고 확률하고 말이죠. 자동차 타다가 죽는 확률하고 비교하면 자동차 타다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25배나 많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우연한 사건을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연관된 이런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이 파국적인 것은 결코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는다. 제일 큰 착각이 뭐예요? 우리한테 나는 니네하고 다르다 하는 착각이에요. 그 프랜차이즈가 제일 잘 이렇게 성행이 안 되는 게 연자된 분들이 내가 하면 딴 사람보다 낫겠다. 그 사람도 이 일종의 하나의 부류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또 좋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착각을 하지 말으라고 쓴 심리학자가 쓴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뭐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서 삽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한 책도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로 상황을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친숙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해봤던 의사결정에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낯선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두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친숙한 환경에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나. 사실 친숙하다는 건 뭐야?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도 실패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학습이라는 데 우리가 발전을 많이 해야 되죠. 학습. 에디슨이 우리 초등학교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그러죠. 999번 정부에 불 들어오는 거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1000번째 그 기자가 가서 물어요. 에디슨한테. 이번에 1000번째인데 1000번째 실패하면 당신은 뭐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뭐 이렇게 물었더니 에디슨이 No. 나는 실패한 적 없다. 단지 999번 불이 안 켜지는 원인을 밝혔을 뿐이다. 그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설령 프랜차이즈를 하다 어려울 때도 있을 거야. 그 어려울 때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거 무슨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학습을 했나 이걸 따져보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밝힌 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낯선 환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낯선 환경은 그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형태를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이전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뭐 벤치마킹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전에 이런 거를 똑같이 누군가는 했을 거다 이거야.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도 해도 전 세계 어디선가 그런 사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을 한 걸 우리가 봐야 된다. 실패한 건 대부분 안 나오니까 성공한 걸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또 한 가지 마인드에다 돌고 해야 될 거는 이게 운이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운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공한 대로 내가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배워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익숙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도. 그 지도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여행을 한다. 자동차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낯선 곳에 가잖아요. 유럽 여행을 한다. 상당히 낯선 거예요. 그건 피지컬하게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개념만 다르지 똑같은 일이에요. 지도 없이는 우리가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 지도를 만드는 노력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낯선 불확실한 상태를 만나면 이거가 바로 내가 자동차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이 바뀔 때 나는 이 길이 막히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 길이 막히면 또 저쪽으로 가고 이쪽 길이 막히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의 지도를 우리가 그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해준 거가 요즘에는 이런 거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은 말이에요.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 군대 가서 배운 것처럼 변호, 준비, 사격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령이 붙어졌다고 하면,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엑스트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준비, 사격, 변호 그러다 풀어놓는 거죠. 뭔가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불확실한 지도를 만든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엑스트림 프로그램이었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먼저 시도를 하는데 이거를 어떤 옛날 고전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짜 조준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겨눠서 준비해가지고 사격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사격을 하고 그 사격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겨누기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가 정말로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해보는 이러한 거는 옆집에서도 하는 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직관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없겠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뭐냐 하면, 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계속 불안하냐. 불안.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순간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한순간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의사결정을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사결정을 프로세스다.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더 나은 차원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라고 느끼고. 왜냐면 이게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우리 앞에는 하여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사결정을 하고 요구하는 판단의 순간들이 계속 오니까 이걸 내가 순간순간이다 그러면 괴로운데, 이게 프로세스다. 내가 하는 습관의 프로세스다. 이런 식으로 대해줄 때 우리는 진정한 의사결정에서의 뭐랄까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는 상태를 보면 이렇게 해요. 제일 먼저 자기가 뭐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뇌가 빠른 속도로 러닝이 되면서 막 전개를 해요. 막 전개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하단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얻기 좋은 정보만 취한 다음에 그거를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 그냥 머릿속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판단된 어떤 형태를 그려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현실하고 떨어진 거야. 그럼 실패하는 거죠. 결국. 불충분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의사결정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국부적인 정보를 갖고 그 국부적인 정보에다가 옷을 입혀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돼야 되냐면 그 순간순간 분석해서 뭐를 한다는 이것보다도 길게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의사결정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의사결정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대안을 딱 보면 아 이거냐 이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냐 이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저 연금 보정을 열까 말까. 열까 말까는 사실 옆집에서도 열까 말까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창조적인 대안을 찾아서 나서야 돼요. 창조적인 대안을 찾아서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미국에서는 버거킹 CEO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버거킹 CEO는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타코벨이라는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 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카프 돼서 버거킹이 왔는데 버거킹이 그때 매출이 형편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앉혀놓고 중역들을 앉혀놓고 이 새로 부임한 스카프 된 버거킹 사장님 1000마디가 우리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왜 이 버거킹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코벨이라는 회사하고 버거킹이라는 회사하고 사실은 크게 보면 다 펩시 그룹이에요. 펩시 그룹.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타코벨에 가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버거킹 중역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타코벨에 갔더니 타코벨 아시죠? 멕시칸 푸드한테. 타코벨 갔더니 멕시칸 몰라 쓰는 로고 같은 건데 갖다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그랬다. 타코벨 중역들한테는 우리는 왜 드라이브인이 없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미친 사람 아닌가? 이 길거리에서 버거나 많이 사 먹고 다니다가 타코라는 게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꽉 누르면 쭉 떨어진다고. 차 속에서 이거 많이 잘못 받아가지고 툭 넣으면 쭉 떨어지고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타코벨은 드라이브인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이 사장이 그러죠. 아니 타코가 딱딱하라는 법이 있어. 물렁하게 만들어. 그것이 마냥 브리토예요. 요즘은 이름이. 브리토를 만들어서 드라이브인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타코벨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했느냐 설명을 한 거야. 자기가 타코벨 매장에 갔더니 우리 최인이 주방이 60%를 쓰고 이 앞에 고객이 있는 스페이스가 40%다. 야 그렇게 장사하면 돼? 고객이 왕인데 거꾸로 고객이 60이고 니네 주방이 40이야지. 어떻게 니네 주방은 60을 쓰고 이 고객들은 40을 쓰냐. 그러니까 또 이 타코 사장 중역들이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코는 속속장 이 많은 원재료를 들여다가 원재료를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가미를 다 해가지고 썰고 뭐 이래가지고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럴 때 이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는 그러니까 머리가 돌대가리다 이거야. 타코벨 본사가 앞으로 이러한 원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반제품을 공급할 것이다. 레시피까지 다 해가지고 반죽 다 해가지고 주면 니네는 자기는 굽거나 지져가지고 팔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 레시피가 비밀이 보장돼서 오히려 우리 기업이 오래 산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요. 또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타코 중역들 모아놓고 자기가 자랑스러운 얘기하는 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 고객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이 타코 중역들이 야 이거 우리가 건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끌고 다니냐? 바퀴를 나와 바퀴. 그래서 야 부동산에 바퀴를 나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다들 멍청이 있으니까 니네들 그러면 안 돼. 바퀴 달라는 얘기가 뭐냐? 카트를 만들어서 중고등학교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타코벨 카트들이 등장을 해서 중고등학교, 미국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사실은 카트 매출이 지금 현재 타코벨 경우에는 더 매장 매출보다 많아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안 내서 그렇지. 그것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대안만이 대안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다시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근데 법성상 계속 눈에 보이는 대안만 갖다 놓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게 무엇인지. 창의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창의적 대안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뭐냐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할 때 미리 마음은 정했어 자기가. 그래서 괜히 부하 실무자들하고 이거 정당화 시키려고 자료나 분석이나 다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향. 두 번째 편향 때문에 나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곁에 프랜차이즈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그러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돼. 잘 가르쳐 드려요. 멘토링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본인은 멘토링을 못하냐? 그 이유는 내가 감정이 개입돼서 쇼텀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이 갈등만 하다 시간만 보내. 의사결정. 갈등만 하고 시간만 보내. 사실 의사결정을 시간을 보내게 되면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을 지연시키면 딴 사람이 결정을 해줘. 그거만큼 비참한 일은 없어요. 그 비참한 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뭐랄까 확증을 한달까 과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야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믿음을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 불어넣어가지고 이상한 프라이드를 만들어 놔요. 이것이 또 잘못하는 우리의 단계다.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계속 굴러가게 만들어두면 틀림없이 그 프랜차이즈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선택을 직면하고 선택안을 구하고 또 거기서 진짜 초이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고수하고 이러한 이 단계에서 우리를 쫓아다니는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가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옵션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옵션을 키우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할까 말까 생각되면 빨리 머릿속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할까 말까 바라보는 대안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까 말까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만약 두 가지밖에 또는 뭐 창의적인 대안을 놓고 이렇게 볼 때 야 이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은 대안은 모두 잡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모두 잡는다는 게 인간이 길거리 가다가 5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떨어졌으면 어느 것을 줍습니까? 그럼 원체적으로 생각하면 500원 주는다고 했지만 정답은 다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의 절충은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시너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기회비용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기회비용.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을 대안을 비교할 때 기회비용이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대안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려면 나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나쁜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많았다고.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돼. 그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 월마트는 항상 무슨 물건을 가장 싸게 판다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중에서 제일 싸게 사다가 판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 그걸 찾아서 가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옵션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잘 보면 가정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가정.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의 그 가정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한테 위험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겠나? 제일 먼저 이런 회의석상에서 내가 어떤 대안을 내어놨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반대 의견을 묵살시키려고 또는 그걸 컴플레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반대편 의사를 오히려 편들어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저쪽 어떤 기팅에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장님 야 인마 너 장사한테 너 나가.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죠. 그 반대들 야 그래 너 잘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거 다시 해봐. 그럼 또 계속 그걸 얘기하고 그러면 이 우리의 대안이 완벽해져 간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곤란한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된다고 사장 실무자들한테 야 잘한다 그래서 이거 옹호하는 그러한 생각보다 곤란한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 뭐 이것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디스턴스를 두는 게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만나면 이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 거리라는 컨셉으로 바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사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작지만 해봐라 이런 거죠. 우칭이라는 게 그런 얘기죠. 작지만 해봐야 된다.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디스턴스를 두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의사결정하기 전에 디스턴스를 두는데 이 디스턴스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미국 사람들은 이걸 10-10-10이라고 해요. 10-10-10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의사결정을 10분, 10시간, 열흘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생각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럽 사람들은 12, 12, 12로 하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2, 12, 12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중에 핵심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의사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핵심이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리스크를 넣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속으로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나쁘게 되는 경우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방문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실패와 성공이 있는데 우리는 실패와 성공의 이 양극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이 어디인가 일어나죠. 현실은. 그러니까 이 양극의 북엔드, 북받침 그거를 우리가 미리 설정을 잘 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 이런 데 보면 이게 안전지식들인데요. 사다리를 만드는 사람은 사다리를 사실은 6배 더 안전하게 강화시키는 거로 프레임을 잡고 그렇게 설계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다시 우리 쪽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데 안전지수가 얼마냐 하는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서서히 상황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언제 우리가 마련한 응급대책을 발동할 것인가 하는 그 트리거링 레벨도 사전에 좀 셋업을 시켜줘야 돼요. 대부분 회사가 이런 걸 많이 해요. 우리가 캐시플로우가 나빠지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캐시플로우가 어느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뭐가 걸리고 어느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뭐를 다시 발동기를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세팅을 안 하고 수준을 안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파산되는 겁니다. 응급대책도 다 있었는데 파산되는 이유가 그거죠. 트리거링 레벨을 세팅을 못 쓰게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걸. 그래서 이걸 하면 요 앞에 장을 딱 따면 widen your option 대안을 넓힌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리얼리티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디스턴스를 두고 자꾸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니 나쁜 거를 준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앞자만 이렇게 따면 랩은 이렇게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결정할 때 이 랩을 왜 갖고 다니면 틀림없이 불안한 감정을 싸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이 땀 최고경영자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야 랩 또 외기 어려운데 더 쉬운 거 없냐 그래서 저가 만든 글자예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안을 하나만 더 찾아라. 이걸 뭐 우리가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그 가정이 숨어 있는데 가정을 자꾸 이 리얼리티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래도 시간이 흘러도 해가 안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자기가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다 앞자만 따면 대가 우선순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마 돌아가셔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어떤 의사결정할 때 대가 하면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80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세 개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직관을 좀 더 그 원칙, 설명드린 그 원칙에 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 이러한 처음 만나는 또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맵을 만들고 우리가 마치 자동차 여행을 하는 그러한 걸로 시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그래도 우리는 디시전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디시전은 판단이 아니라 디시전은 우리가 습관처럼 일어나는 하나의 프로세스다. 그 프로세스를 즐기려면 우선 대안을 더 하나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죠? 가정을 다시 또 검증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도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면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는 항상 나쁜 경우를 만나게 되니까 나쁜 경우를 응급대책과 예비되는 사전 조치관단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7가지를 제시를 했지만 그 7가지 원칙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원칙도 있으실 텐데 그러한 원칙을 갖고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한참 있다 한 번 만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게임과 같은 우리가 늘상 접할 수 있는 여량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의사결정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